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최근 최초 형사고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한부모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 성에 대한 윤리와 책임보다 즐기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올바른 성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독일의 교육학권이자 위르겐 웰커스 교수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는 일명 나쁜 부모들과 관련한 심층 보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 2명에 대해선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리는 등의 고무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양육비 미이행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바뀐 법조항을 근거로 형사고소 1호와 2호 사례자도 나왔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 앞입니다. 이날은 양육비 지급과 사투를 벌이는 한부모들에겐 일말의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나쁜 부모에 대한 첫 형사고발이 이뤄진 겁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지난 7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처분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1호 사례자가 된 김도임 씨. 김 씨는 이번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기존 절차들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면허 정지 때도 내가 운전해서 밥 벌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내 생활에 지장이 없다. 100일 나한테 지장이 없다. 출국 금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솔직히 마음 먹으면 출국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일 하루 전인 지난 월요일,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또 한 번 국회 앞을 택했습니다. 아동의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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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감치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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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들은 양육비 이행법의 독소 조항으로 감치 명령을 꼽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이 먼저 내려집니다. 만약 이행명령을 회피한다면 감치재판을 통해 감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따르지 않는다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거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 판결에서조차 막히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나쁜 부모들은 꼼수를 써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힘들다는 게 이들의 호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치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재판 절차의 하나로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 즉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미지급자들은 서류 수취를 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숨어버려 감치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채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편물을 계속 받지 않는 거죠.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은 감치 재판이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발송을 했으면은 받은 걸로 인정하자라는 그 공시 송달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법률 개정. 실효성 지적에 대한 근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혜연 측이 발표한 2021 양육비 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추심 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재산 이전 등 꼼수를 통한 회피 다음으로 오래 소요되는 기간이 꼽혔습니다.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단 겁니다.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아동들의 생존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차가 너무 긴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혹은 그 아동들의 생존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1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인 거죠.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결국 형사처벌까지 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처벌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런 가운데 다음 달 형사고발 사모가 될 예정인 하정인 씨의 전 배우자는 출국 금지 기간이 이미 종료됐습니다. 전 배우자의 직업상 외국으로 거처를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하 씨 또한 기나긴 절차를 다시 또 밟아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줄 때까지는 그게 자동적으로 연장이 돼야 되는데 6개월 연장이라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이행관리원이 서류를 해서 여가부에다 놓고 여가부에서 또 다시 심의 통과를 기다렸다가 판결문만 받으면 뭐하냐고 종이짝이지. 이게 이처럼 면허정지나 출국 금지 기한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를 찾을 수 없어 감치명령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제재를 또 가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양육자들은 매번 이 같은 과정들을 밟아야 하지만 정작 전문가의 도움은 못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변호사 법률 지원이 도움이 되느냐를 묻는 조사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인력 부족을 들었습니다. 지금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이 양육비 이행 업무를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숫자가 6명이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인 거죠.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1년에 그 전화를 걸고 있고 상담을 접수하고. 정당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가정 부모들. 개정 법안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약 3개월 만에 이혜연 기자와 다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자, 이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보니까 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 이번에 형사고소 1호, 2호 사례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가 1호분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지난 7월부터 이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형사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한부모 양육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일이라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발전된 거지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육비를 이거 안 주면 안 되는 돈이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양육비 관련한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형사 고소가 이뤄진 첫 사례이니만큼 많은 양육비 관계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형사 고소 이후에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전례가 없어서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때문입니다. 이번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한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바가 한 가지 있어요. 예, 뭐냐면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 처벌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정당한 사유가 어디까지 해당하는 것이냐. 이게 보니까 이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처벌은 처벌이고 사실 이 한부모 양육자에게는 양육비를 지급받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양육자들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이 결국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건데 정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내려져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속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재판인 배상 명령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재판인 배상명령까지 함께 양육비 지급 청구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문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자,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여전히 좀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구멍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우리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이러한 형사 고소마저 이제 감치 명령을 거쳐야 됩니다. 앞선 보도에서도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감치 판결을 받는 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이 해당 조항이 독소 조항이다라면서 삭제하는 목소리가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가둬두는 이 감치 자체는 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감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들의 소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감치 판결을 받아도 이마저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국가공권력과의 협조를 이 해결 방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감치 명령을 받게 함으로써 자유가 박탈되는 현실적인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당사자가 이 감치 명령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어도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할 때는 국가공권력과 협조를 해서 결국에는 국가가 조금 더 힘을 써서 위장 전입이나 이 폐문부자 같은 꼼수를 부려도 다 찾아내야 한다라는 게 해결책으로 제시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로 또 꼽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아동 빈곤율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 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10.7%고요.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허민숙 조사관은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를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은 일반 가정의 아동 빈곤율보다 무려 37%포인트나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아동 빈곤율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는 양육비 지급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여러분은 이런 성적 관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인식이 큰 유럽에선 최근부터 진보적 사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 한국은 성에 대한 윤리와 책임보다는 즐기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바른 성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석대성 기자가 독일의 교육학 권위자 위르겐 웰커스 교수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968년 유럽에선 신좌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68운동. 핵심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즉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운동의 중심에는 법률이 성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 독일인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도 있었습니다. 68운동은 정치적으로 실패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성공했다는 이중적 평가를 받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50년도 넘었지만 보편적 사고를 거스르는 제도를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잔재는 유네스코가 만든 커리큘럼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성관계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하고 낙태는 권리라고 가르칩니다. 자위행위를 5살 때부터 조기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으려고 시도했는데 종교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성혁명은 결국 추악한 민낯을 드러냅니다. 지난 2010년 독일의 명문 오덴발트 학교에서 소아성의 강간 피해자가 900명이나 나왔는데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한 게 웰커스 교수입니다. Aber seine Kritik der Sexualtabus hat den Weg geebnet, alle Tabus für überflüssig zu erklären. Der Kampf geht um Hegemonie und um die Überwindung bürgerlicher christlicher Sexualmoral. 오덴발트 학교 사건 후 유럽에선 아동 성교육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게 웰커스 교수 설명입니다.
Und das Ganze kann durch die Schule ergänzt werden. Ergänzt, aber nicht zwanghaft. CSE wird in Deutschland oder in der Schweiz kaum diskutiert. Es geht um die amerikanische Pädagogik, die dominiert wird von Aktivisten, die einen Kulturkampf wollen.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인권을 명분으로 성적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여전한 실정. 국회에선 차별금지법이 계류 중이고 법원은 성적 방종의 여지를 남기는 진보적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Das gibt es überall in der westlichen Welt, auch nur da. In Deutschland zum Beispiel gibt es jetzt gesetzlich 3 Geschlechter, Mann, Frau, divers. Andererseits bei sexuellem Missbrauch gegenüber Kindern gibt es eine verschärfte Gesetzgebung aufgrund öffentlichen Drucks. 웰커스 교수는 성적 금기는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Ohne Sexualtabus sind die Kinder in der Gesellschaft nicht geschützt. Und man sollte Frau Butler zur Pädophilie und zum Kinderschutz befragen. 성교육에 대해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Das ist primär Sache der Eltern. Die Schule darf nicht in die Sexualmoral der Kinder eingreifen. Es darf keine Indoktrination geben. Und CSE ist Sache der Nationalstaaten. Das ist keine internationale Bewegung. Das müssen die Nationalstaaten.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 도덕과 비도덕의 기준마저 흐트려버리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푸르밀 폐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많이 인상이 되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이 자금을 유통하던 회사들이 채권 시장에서 좀 자금을 유통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죠. 자, 지난 17일 실제로 이 AAA로 신용이 최고 등급이었던 한국전력도 약 6%로 회사채를 발행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자, 부동산 PF 쪽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당시 보증했던 2천억 원 ABCP 채권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하면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24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도 무려 8,250억 원 규모의 ABCP 채권이 발행을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45년간 우유 산업을 유지했던 푸르밀이 11월 30일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공고까지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푸르밀 사업 종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레고랜드 부도 사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고랜드 부도 사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경으로 채권 시장이 지금 큰 충격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으로는 좀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전문 용어들이 일부 등장하지만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만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되면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 비용도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 중도개발공사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법인 저희가 SPC라고 표현하는데 I1 제1차를 설립하고 약 2천억 원 정도의 자산담보부 어음, 그게 아까 ABCP라고 좀 설명드렸던 부분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강원도가 해당 어음에 대해서 보증을 하면서 BNK 투자증권이 주관을 해서 약 11곳의 금융사에게 해당 어음을 판매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제 중도개발공사는 어음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채권자들이 보증을 했던 강원도에게 이제 돈을 대신 갚아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 보증을 했던 강원도의 그 현재 도지사에 해당하시죠. 그래서 그 법원에 중도개발공사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즉 보증을 해서 돈을 갚아주기로 한 게 아니라 법정관리인이 개발공사가 자산을 팔아서 상환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보증한 어음도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투자자들, 금융회사들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운영사는 전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레고랜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보증을 했던 정부의 기관 자체가 이제 보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채권 시장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계속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리스크가 그 나비 효과처럼 점점 더 다른 분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자금을 빌리지 못한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예로 들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둔촌중공 사태 경우에도 결국 건설사인 뭐 현대, 현산, 대우, 롯데가 7천억 원 정도를 떠안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건설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양 등을 통해서 자금을 다시 수입을 하고 나면서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상환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건설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건설사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소 건설사들은 이러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더욱이 최근 분양시장 자체가 반년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짜 미분양 자체도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과연 이 분양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건설사들의 연소 부도로 확정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의 좀 우려스러운 걱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충남 지역에 6위 정도 되는 우석건설이 지난달 말 납부기한이 너무 맞지 못해서 1차 부도 사태가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들이 차츰차츰 도미노처럼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건설사의 부도와 같은 사태가 결국 이게 금융사들의 위기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돈을 빌려줬던 금융회사들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금융회사도 연쇄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정부도 지난 20일 50조 원 플러스 알파금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걸 리스크를 감지하고 부랴부랴 좀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그 정도 규모의 유동성이 아직까지 좀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금융회사들까지도 위기가 좀 확정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실제로 이렇게 채무 불이행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어떻게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해를 이제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뭐 이 문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본다면 이제 지급 보증을 한 강원도와 이제 주관사였던 B&K 투자증권 그리고 그 채권을 실제 매수했던 투자자가 이제 서로 뭐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 이제 그 증권을 매출이나 모집한다고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그 증권 투자자들을 이제 모아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판매할 때 마치 위험이 없는 것처럼 좀 설명을 했었는데 불안전 판매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급 보증을 하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서 사실 고사유로 불안전 판매까지 갈지는 조금 의문은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사정들이 나온다면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에서는 이제 그 김 지사가 지난 21일 강원도 예산으로 이제 1월 29일까지 이제 이것을 상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급한 불을 끌고 이제 수습을 좀 하려는 그런 모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레고랜드 이용자도 감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융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한번 깨진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좀 걱정이 많이 커지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모든 산업 전반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자금을 조달해주는 금융기관들도 이제 그 부실에 대한 리스크를 느끼면서 오히려 대출을 점점 줄이거나 아니면 업무를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또 기업들이 자금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밀 사태를 보면 많은 분들이 기존에 오랫동안 해오던 이제 사업체가 이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위기감을 좀 가지실 수 있는데요. 프로밀도 이제 45년 동안 이제 계속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업체 전반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서 최근 채권시장 이슈부터 푸르밀 폐업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계속되는 양육비 전쟁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개선적인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관련법이 마련돼도 여전히 나쁜 부모들이 숨어버리면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나면서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추징하는 선지급제 도입을 공약하고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회적 논의를 통한 현 제도의 구멍을 메우고 양육비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